안녕하십니까. 올 초대석의 이광민입니다. 병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카나다는 겨울이 긴 나라죠. 겨울을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지내려면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겨울 스포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스케이팅, 컬링, 스노우보드, 크로스컨트리, 또 다운힐 스키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다운힐 스키 종목이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전 한국 스키 국가대표팀의 코치 겸 감독을 역임하신 전영욱 씨를 모시고 스키에 얽힌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이렇게 아마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스키를 다녀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검은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 뵈니까 참 든든합니다. 네. 네. 자, 제가 우리 전영욱 선생님의 양력을 간단히 좀 소개해 올리면은, 전영욱 씨께서는 1958년에 일찍이 스키에 입문하시고요. 1968년에 선수 생활을 약 10여 년간 지내시고 1973년부터 85년까지는 국가대표팀의 코치 겸 감독을 역임하셨습니다. 또 대한스키협회의 전무 그리고 경기 총무이사를 역임하신 바 있고 이곳에서는 CSIA 레벨 2의 스키 인스트럭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CSIA를 좀 풀어 설명해 주시죠. 네, 카나다 스키 인스트럭터 알리앙스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말로 하면 카나다 스키 지도자 연맹 이런 얘기겠죠. 예. 그래서 레벨 1서부터 레벨 4까지의 기능을 나눠 가지고요. 네. 레벨 4가 된 사람들은 대개 유명 스키장의 스키 스쿨의 디렉터를 하는 그런 분들이죠. 네. 네, 그래서 대개 레벨 1은 16세부터 자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하. 그래서 레벨 1 그러면 대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안정되게 스키를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소양이 있으면은 대개 그 자격을 받고요. 레벨 2, 3 이렇게 되면은 점점 고급 기술로다. 네. 상급 기술까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죠. 네. 제가 처음에 말문을 이렇게 카나다가 길다. 그래서 카나다에 이제 긴 겨울을 지내려면은 또 이런 스키 같은 그런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했는데. 네네. 우리 전 선생님께서 스키에 얽힌 이야기를 곁들여서 네네. 겨울철 지혜롭게 나는 방법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카나다가 매섭게 춥진 않지만 겨울이 길잖아요. 네. 그래서 정신적으로 나태해지기 쉽고 또 이렇게 여름 내내 활동하던 몸이 움츠러들죠. 그러나 스키를 우연한 계기로 시작만 하실 수만 있다면은 겨울이 빨리 지나가는 것이 아쉬울 정도로다 눈 위에서 즐거움과 또 건강과 또 그럼으로 해서 젊음도 함께 찾을 수가 있죠. 많은 분들이 겨울 되면은 여름 내내 하던 골프의 아쉬움 때문에 저 남쪽으로 여행들 가시는데 그 시간을 스키를 배우는 쪽으로 이렇게 좀 바꾸어지면은 겨울이 훨씬 더 즐겁게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네. 스키에 일찍이 입문하셨는데요. 네네. 스키에 입문하시게 된 동기, 즐겨 하시기 때문에 입문하셨겠지만 그래도 특별한 동기가 있었을 텐데요.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흔히들 이제 그런 질문을 받거든요. 제가 스키를 언제 시작했느냐 얘기가 나오다 보면은 제가 고향이 강원도 강릉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고향이 스키장에 가까워서 배웠겠다들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을 하시던 분이 체육 선생님이었는데 네. 그분이 스키를 그 시절에 시작을 하시려고 마음을 잡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인도로다 일찍 스키를 시작했고 그 시절에 스키를 하시던 분들은 대개 등산을 함께 했던 분들이었어요. 그 시절에 한국의 스키장은 전혀 시설이 안 돼 있었으니까요. 꼭 겨울 등산하는 그런 기분으로 스키에 입문하곤 했었죠. 네, 그러시군요. 네. 스키를 즐기시다 보니까 선수 생활까지도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선수가 되셨고 또 선수 생활 한 10여 년 동안에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가 있을 만한데요. 네네. 좀 소개해 주시죠. 그 시절에 한국의 스키장이라는 것은 전혀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지역, 대관령 지역이다. 또 저희들보다는 더 선배들은 심지어는 울릉도까지 눈을 찾아다닌 적이 있어요. 아, 예. 그래서 그 시절에는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협회를 운영하는 선배들 그리고 젊은 선수들이 함께 움직여서 눈 많은 곳을 찾아가서 네. 눈을 밟아서 스키를 신고 눈을 쭉 밟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리프트 시설이 없으니까. 전혀 없었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스키를 탈 수 있는 조건이 될 때까지 눈을 밟고 그러고 거기서 스키 연습을 하고 네. 경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장소에서 사전에 좀 정돈을 해놓지만은 그래도 당일날 선수와 임원이 함께 쭉 정상까지 눈을 밟고 올라가서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코스를 이제 설정을 해서 거기서부터 정상에서부터 내려오는 요즘 스키 경기를 혹시 그 TV로라도 관전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아주 유치하다 그럴까요? 원시적이고.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네. 그래도 그 중에서도 우열이 결정돼서 네. 역시 잘하는 친구들이 앞서서 1등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시절에 가장 그 추억담이라면은 그 시절에 아주 젊은 중학교 선수나 대학 선수 그리고 선배들인 임원들까지 전부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 스키를 즐겼고 그것이 지금 현재 한국 스키가 발전하는 어떤 그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잠시 전에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그 초창기 때 그 스키장이랄까 요즘의 스키장 아주 많은 발전을 했고 네네. 또 변천이 있었을 텐데요. 네. 스키장 시설 장비 또 스키 그 인구도 폭발적으로 네네. 증가했을 텐데 네. 그 모든 거 좀 엮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나라의 최초의 리프트가 등장한 것이 1975년 1월입니다. 네, 30년 전. 네. 요즘 얘기하는 그 대관령 지역의 용평 스키장이 예. 최초의 스키장이에요. 그로부터 연년이 지나가면서 서울 근교 또 남쪽에는 전라북도 덕유산이 있는데 무주 구천동 동네죠. 예. 그 동네에서 또 무주 스키장도 만들어지고 또 대관령보다 북쪽인 진불령 쪽에는 네. 그 명칭이 알프스 스키장이라 그래가지고 거기도 스키장이 만들어지고 강원도 홍천 해서 지금 스키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90년 중반부터 스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컴퓨터를 별로 잘 안 다룹니다만은 지금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이 한국의 스키 동호 클럽을 찾아보면은요. 동호 클럽만 하더라도 몇백 개, 심지어는 큰 규모는 몇천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규모로다 스키 인구가 아주 굉장히 증가됐죠. 네. 그러면서 그 시설의 정도는 조금 고급스러울 정도로다. 네. 그 스키장 산의 규모에 비해서 호화롭게 케이블카도 있고요. 아, 예. 네. 아주 그 리프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계 어딜 내놔도 부족한 점이 없을 정도로 네, 다 시설은 잘 돼 있죠. 시설로, 네. 예. 숙소 준비 같은 것도 되게 호텔급, 콘도미니엄급 이렇게 해서 아주 스키를 타러 가서 끝날 때까지 충분하게 스키를 즐기고 또 충분하게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돼 있죠. 네. 캐나다 오신 이후로 이제 한국의 겨울철에 방문하시면 거기서도 이제 스키를 즐기실 거라고 네, 생각이 몇 번 드는데. 갔을 때 갈 때마다 이제 새로운 스키장이 생겨서 네. 또 가보곤 합니다만은 하여튼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그 스키를 이제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그 겨울철에 그렇게 스키가 좋다는데 스키를 배우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그 기초 지식부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네. 스키를 배우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스키를 우리 교민들 많이 즐기는 골프하고 비교를 한다면요. 예. 골프는 코스에 나가서 라운드를 할 때까지 아마 개개인이 좀 조건은 다르지만은 대략 3달 정도 연습을 합니다. 네. 심지어는 인스트럭터한테
코치를 받으면서 적당히 투자도 되는 거죠. 그런데 스키는 그냥 가볍게 놀이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스키장으로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골프를 배우는 정열의 3분의 1만 스키에다 쏟으면은요, 훨씬 더 쉽고 안전하게. 네. 스키는 평지에서 하는 골프에 비해서 적당히는 위험이 동반되는 운동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배워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쉬운 표현을 해서 운전을 하는데 핸들, 그리고 브레이크, 악셀에다 이 세 가지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듯이 스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천천히 가고 싶을 때 천천히도 갈 수 있어야 되고, 빨리 갈 때, 설 때를 단계적으로 배워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교민들을 만나서 스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연찮게 스키장을 가서 첫 번째 스키를 타는 과정에서 혼이 나가지고 네. 심하게는 부상을 당하신 분들도 네. 있고요. 그래서 일찍이 포기가 네, 그래서 아주 스키를 사놓고 한 번 타고는 포기했다. 네.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골프를 배우는 정열의 3분의 1 정도만 쏟아서 네. 걸음마부터 단계적으로 배워나가면은요, 자기 기술에 맞는 스로프를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네. 기술은 비기너인데 상급자리들이 타는 그 아주 경사가 심한 데 가서 타다가 막 혼이 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단계적으로 밟아 올라간다는 것이 스키를 배워나가는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한인스키협회에서 하는 그런 그 처음 배우는 분들을 가리키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예, 예. 이제 그런 데를 통해서 배워나가시면은 아주 좋죠. 네. 네. 결국 인스트럭터를 이제 잘 만나야 되는 건데, 네. 손쉽게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면은 한인스키협회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네네. 그분들의 그 안내를 받고, 네. 또, 회원이 가입된다든지 아니면 인스트럭터를 지정해준다든지, 네네. 또 스키 출입을 같이 갈 때 동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니까. 그렇죠. 네. 스키협회와 연관을 맺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자, 그러면 스키 장비, 오늘 스키를 2개를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스키 장비를 구입하는 요령을 좀, 네. 이제 스키가 저도 초창기 때, 이민 초창기 때 좀 몇 년 즐기다가 요즘은 좀 이제 뜸해졌는데요. 스키가 옛날에는 스키 길이가 자기 키보다도 긴 걸 탄다든지 요새는 자꾸 짧아진다는 경향도 듣고 네네. 했습니다만은 그 좀 여러 가지 장비 선택에 대한 네네. 요령 같은 걸 좀 말씀해 네. 주시죠. 스키 장비가 획기적으로 바꾸킨 것이 지난 한 10여 년 전부터예요. 예. 장비가 무조건 바꾸킨 게 아니고 기술의 변천과 함께 변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2개 스키가 길이가 대략 25cm 정도 차이가 집니다. 네. 이 스키는 제가 5년 전까지 타던 스키예요. 네. 그래서 이제 5년 전부터 이렇게 새로운 스키를 타는데 이 스키의 장점은 스키의 앞과 뒤는 좀 넓고요. 예. 가운데 부분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이루고 있는 사이드 컷이라고 하는 그 상태가 스키를 용이하게 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선 짧으니까 컨트롤하기가 편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이드 컷의 효능이 턴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짧으면서도 먼저 스키에 비해서 훨씬 더 스피드를 또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스키협회가 이런 행사를 하고 있어요. 교환 장터 같은 거 서로 바꿔쓰기. 네. 그런데 많은 옛날 스키는 나오는데 아직 새로운 스키들은 나오질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새롭게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짧은 스키, 이것을 일명 카빙 스키라고 합니다. 네. 스키를 타는 기술의 개념이 전에 스키는 스키의 뒷부분을 스키드하는 현상, 밀어내는 힘을 중심으로 탔는데 요즘은 스키에 날을 세워서 깨끗하게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이 스키의 구조가 그런 기술을 할 수 있도록 활용이 잘 되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스키의 길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자기 턱보다 얕은 길이. 네. 어느 정도 배우시면은, 코 밑에. 예. 그런데 나는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편이다. 예. 그러면 그저 한 눈썹 정도의 길이. 이런 정도의 길이를 선택하는 게 좋죠. 그리고, 스키 가격들이 다양하거든요. 네. 부츠도 그렇고. 되게 처음 시작해서 한 5년 내지 7, 8년까지는 중급 정도의 가격의 스키를 장만하셔서 하시다가 정말로 스키에 심취하게 되면은 그 고급 스키를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더 즐거움을 배가시켜 줄 수가 있죠. 네. 네. 이건 뭐 불필요한 질문 같습니다만은 아마추어와 프로페셔널의 스키 자체의 길이. 네.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은 길이의 개념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잘 타는 사람도 자기 이마 키 이상은 안 탑니다. 아, 예. 자기 신장보다 짧아졌죠. 네. 그러므로 해서 컨트롤이 쉬우니까. 컨트롤이 쉬워지고요. 예, 그리고, 짧아졌더라도 요즘 또 아주 짧은 스키도 있어요. 그것은 예. 이제 스키의 어떤 새로운 맛인데요. 예. 주로 즐거움을 더해주는 그런 스키인데 젊은 친구들은 이제 그런 네. 스키 브레이드라고 하는 거를 또 많이 타는데 네. 그런 걸 타더라도 안정감이 있거든요. 구조적인 면이 그렇게 안정감 있게 스키를 탈 수 있도록 예. 변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키 장비를 구입하는 요령 중에서 스키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오늘은 가져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스키 부스를 선택하는 요령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스키 부스는 가능하면 자기 발 사이즈에 꼭 맞는 걸로. 예. 그래서 어떤 동작을 할 때 스키의 힘이 그대로 미칠 수 있도록 발 안에서 부스 안에서 발이 움직인다든가 하면은 도리어 상해를 입을 우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스 선택은 스키를 장만하러 스키샵에 가면은 거기에 전문가들의 안내를 받아서 보통 부스를 결정할 때까지 1시간,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됩니다. 네. 신고 걸어보고 마땅치 않으면 또 다른 모델을 또 신어보고 네.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꼭 맞는 부스를 선택하는 것이 스키를 반 배웠다 할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네. 네. 그러고 부스뿐만 아니고 또 이 바인딩이라고 그러나요? 바인딩. 네. 그것도 중요할 텐데요. 네. 요즘 스키들은요, 스키 산업 구조가 바인딩 만드는 회사하고 스키 프레이트를 만드는 회사가 거의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어떤 스키는 어떤 바인딩이 거의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스키 프레이트가 좀 고급용, 좀 상급자용이면은 바인딩도 거기에 격이 맞게 네. 조금 더 강한 걸로. 여기 스키 바인딩에 보면은 앞뒤 부분에 수치가 써 있는데 이 수치가 바인더가 부스를 잡고 있는 힘을 결정해주는 수치입니다. 아. 그러니까 비기너 때는 좀 부드럽게 해놓고 쉽게 이탈돼서 다치지 않도록 예. 하고 좀 더 스키를 잘 타서 스피드하게 즐기려면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쉽게 빠지지 않게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 바인딩의 역할인데 뭐 바인딩의 선택은 요즘들은 스키를 사는 과정에서 별로 신경을 안 써도 아주 자연적으로 따라와 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대충 좀 설명을 해 주시긴 했지만요. 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스키 기술의 그 변천과 네. 장비의 변화를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스키 기술의 변천은 근대 스키라고 할 수 있는 두 발을 나란히 돌아가는 패러럴 턴이라고 하는 개념이 1950년대 말에서부터 유럽에서 보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국의 과거에 그런 영화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1960년 미국 스쿼어밸리에서 동계올림픽을 했는데 그때 한국 선수들이 처음 참석을 했거든요. 네. 그때 우리 한국 선수들이 갖고 있던 기술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때였었어요. 예. 그래서 그 전까지 타는 것은 크게 몸 동작이 위에서 많이 움직임을 가졌댔어요. 그런데 기술이 변천되는 과정이 몸의 움직임의 중심이 점점 얕아져서 요즘 아까 말씀드린 이 카빙 턴을 다루는 힘의 주체는 무릎까지 그 중심점이 내려오는 거죠. 스키가 짧아도
움직임의 중심점이 얕아짐으로 해서 네. 훨씬 더 안정감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스키 기술의 변화도 그렇게 그 장비의 변화하고 함께 왔는데, 장비는 역시 과거의 개념은 스키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긴 걸 써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야 더 빨리 가니까요. 그런데 기술의 변천이 길이가 점점 짧아지더라도 네. 달리는 스피드는 더욱더 효과적으로 더 빨리 달릴 수 있다. 그것은 기술의 변천이 결국에는 스키의 바닥면이 눈에 접지 않은 면이 많을수록 마찰 저항이 적으니까요. 네. 더 빨리 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기술의 변화가 이런 스키의 변화와 함께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스키 경기 종목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네네. 그 종목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네. 동계올림픽 같은 거를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미리 사전에 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종목별로 좀. 네, 이번 2월 달에 이태리 토리노에서 동계올림픽이 있거든요. 예. 그 TV에서 관전하실 때 이제 그 보실 수 있는 요령이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스키에서 가장 호쾌한 것은 다운힐 경기입니다. 네. 정상에서부터 산 아래까지 내려오는데요. 대개 규정이 그 코스의 고차, 표고차가 650m 이상이어야 됩니다. 네. 650에서 750 정도 되거든요. 한국을 비교를 한다면 북한산이 700 몇십 미터 정도 되니까요. 북한산 꼭대기에서 아래까지 내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코스를 그대로 스트레이트로만 달릴 수 없고 적당히는 유도해서 예. 그때 대개 남자 선수들은 제일 빠른 구간은 시속 120km 정도를 달립니다. 그래서 그 전체 코스를 내려오는 시간이 코스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은 2분에서 2분 한 20초 정도를 질주하는 거죠. 100km 이상으로 2분 정도 달린다면은 네. 대단한 힘, 기술 다 함께 있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우선 다운힐 경기를 그런 점에서 봐주시고, 그와 가장 반대되는 것이 이제 슬랄롬 경기죠. 회전 경기입니다. 네. 짧은 구간에 길을 꽂고 기와 기 사이를 계속 예. 돌아오는 거. 그래서 요즘 개발된 이런 새로운 스키가 그런 코스의 적응력이 과거의 스키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단위 스피드가 과거의 회전 경기에서 선수들이 달리던 속도보다 훨씬 더 빨라진 거죠. 네. 예. 그리고 그 중간으로 자이언트 슬랄롬,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대회전입니다. 네. 그리고 다운힐, 활강과 대회전의 중간에 슈퍼 슬랄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운힐 같기도 하고 자이언트 슬랄롬 같기도 한 그런 중간 코스의 경기가 있죠. 그래서 크게는 4가지인데 조금 더 보는 분들의 재미를 돋구기 위해서 새로 생긴 종목은 다운힐하고 가장 아기자기하게 돌아가는 슬랄롬하고 회전 경기를 네. 복합을 해서 한 선수가 2번 경기를 해서 우연을 가리는 그런 경기까지. 그러니까 스키 종목이 크게는 알파인, 노르딕은 일반적으로 크로스컨트리를 말합니다. 네네. 그 2가지가 크게 있고 또 점프 경기가 있지만은 오늘 알파인 경기만 얘기한다면은 다운힐과 슬랄롬을 합친 기술을, 그러니까 스피드한 경기와 기술 경기를 합친 선수가 누가 또 제일 잘하나를 뽑는 그런 종목까지 해서 5개 종목이 있죠. 네. 이번에 그 다가오는 동계올림픽 좀 더 아주 재미있게 관전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그 모멘텀이 된 것 같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보내드린 다음에 흥미로운 우리 스키에 관한 말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네네. 물론 한국의 그 스키 역사가 좀 비교적 서양에 비해서 좀 짧다고 하지만은 현재의 그 한국과 외국 선수 간의 기술 격차랄까 또는 신체 조건에서 오는 격차랄까 뭐 이런 것이 있다면은 네.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한마디로 우선 첫째는 조건입니다. 네. 우리 한국이 사계절이 분명해서 겨울이 있지만은 눈이 많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한국에 지금 많은 스키장이 있지만은 그것이
자연적으로 온 눈을 다져서 한 스키장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스노우 메이킹을 하거든요. 네. 기계력으로 물을 뿜어서 얼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눈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코스의 길이가 한정된 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제가 과거에 선수들을 데리고 외국을 다녀보면은요. 외국의 어린 선수들, 10세 초반 때, 네. 이 선수들에게 가리키는 것은 빨리 도는 기술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아주 스피드하게 네.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달리는 소위 스피드 적응력을 높여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 선수들은 국내에서 그런 훈련할 기회가 조건이 안 되는 겁니다. 조건이, 네. 그래서 역대로 한국 스키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석을 했지만은 다운힐 경기를 제대로 완주를 한 선수가 없어요. 네. 경험 없는 경기를 대회에 임해서 한번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국내에 있을 때입니다만은 여름에 유럽에 가면은 그렇게 긴 코스를 탈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이렇게 다운힐 연습을 시도를 해보는데 역시 스피드 적응력은 10대 초반에 아주 빠른 스피드로 달릴 수 있는 적응을 높이기 전까지는 10대 네. 후반, 20대 돼서는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조건에서부터 오는 거고요. 그리고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캐나다 스키 선수들이 나오는 고장을 보면 스키장 동네에서 스키 선수가 나옵니다. 그렇겠죠. 그만큼 조건이 좋았던 거죠. 아주 어려서부터 스키를 접했고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한국에는 이제 스키장이 많아져서 좀 더 스키장 쪽에서 선수들을 육성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침 일찍이 일반 스키어들이 오기 전에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하는 거. 그래서 그 예로다 무주 스키장이 만들어지면서 국내에서 점프 선수가 처음 나왔어요. 네. 무주에서 무주 스키장이 1990년에 오픈이 됐는데 그로부터 몇 년 후에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했거든요. 네. 대학 경기죠. 예. 거기에 내보내기 위한 선수들을 초기부터 육성을 했어요. 네. 그 선수들이 지난 겨울 또 그 지난 겨울에 아마 우리 교민들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은 동계 아시안 게임 또는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나가서 한국의 점프 선수들이 금메달을 딴 적이 있습니다. 아. 네. 이것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네. 조건이 점프대가 있으니까 점프 연습을 할 수가 그렇겠죠. 있었거든요. 네. 그렇듯이 우리 한국 스키장도 좀 더 긴 스롭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마음껏 달릴 수 있다면은 아마 유럽 가까운 일본 선수들과는 아마 대등한 정도까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네. 네. 스키 선수들을 육성하려면 국가적인 지원과 그 후원이 참 절실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러니까 국가적인 지원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변 스키장에서 네. 스키장 주변의 아이들을 거기에 있는 학교 학생들 중에서 우수한 자를 뽑아서 아하. 육성해 주는 거. 네. 예. 거기서 얻어진 거 가까운 데서 다시 되돌려 주는 거죠. 네, 그렇겠군요. 자, 우리 그 토론토를 중심으로 한 우리 동포사회에서 이 그 스키를 즐기려면은 사실 여기서부터 북쪽으로 한 1시간 거리 이렇게 올라가면은 좋은 스키장들이 아마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주변에 네. 좋은 스키장 또 한인들이 선호하는 스키장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설명이 끝난 다음에는 좀 원거리 스키장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이웨이 400을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베리라고 하는 시내를 지나서 몇몇 스키장이 있죠. 거기만 하더라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가시기가 조금 편치 않을 거예요. 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토론토 시내에 몇 개 작은 스키장이 있습니다. 아, 예, 예. 여기 베더스트하고 셰퍼드 쪽에 올벨 파크이라고 있고요. 네. 또 영스트리트 하이웨이 7 조금 남쪽에 또 업랜드라고 스키장이 있고요. 네. 또 이토비코나 미시사가에 사시는 분들은 센터니얼 파크에도 있습니다. 센터니얼 파크, 네, 예. 거기도 있죠. 그리고 이 동쪽에 사시는 분들은
레이크 리치 로드 북쪽으로 네. 레이크 리치 스키장, 다이그마 스키장 해서 그런 스키장은 주로 나이트 타임에 가셔도 돼요. 네. 오후에 일 끝나고 아이들 데리고 함께 가서 되게 힐들이 적으니까 비교적 편한 마음으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 데가 있고 거기서 기초를 조금 배우시고 그리고 배우는 데는 혼자 배우시면 안 돼요. 각 스키장마다 규모가 크든 작든 스키 스쿨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가서 최소한도 스키는 10시간 정도는 처음 과정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10시간이라는 것은 먼저 비교한 골프의 정렬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네. 예. 그런 정도 배우시면은 그 다음엔 베리 북쪽에 특히 한인들이 많이 가는 하이웨이 400 쭉 올라가서 있는 마운트 샌 루이스 문스톤 스키장이나 또 온타리오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블루 마운튼 네. 가면 아주 힐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네. 이렇게 시내 가까운 데 있는 데서 기초를 배우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말에 그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인 스키협회에서 하는 그런 사업에도 함께 참여해서 함께 배우고 즐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다 마치고 가족이 함께 스키를 좋아한다면은 뭐 크리스마스 때나 또는 학생들 그 마치 브렉 때 퀘벡이나 조금 더 멀리 비용이 조금 더 들지만은 칼가리 주변이나 또 밴쿠버 북쪽에 있는 위슬러 같은 데도 한번 다녀오신다면은 아마 즐거운 겨울 그리고 아주 활기찬 겨울이 될 겁니다. 네. 스키 지도자 또 그리고 안전요원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전해 주시죠. 네. 지금 한인 스키협회는 먼저 말씀드린 CSIA 레벨 1 자격을 받으신 분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상당수 계시네요. 각종 행사에서 우리가 교민들을 가르칠 때 그래도 다 제대로 과정을 밟으신 분들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그 코스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우시고 또 누구를 가르치는데 그 코스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되게 4일 내지 5일 코스인데 그 과정이 자기 스킬을 보다 더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그 과정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스킬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그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우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가정을 예를 들어서 형이 그렇게 배워서 자격을 받아가지고 동생을 안전하게 스키를 가르쳐서 함께 신나게 스키를 탈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이 레벨 1, 2, 3, 4까지 되어 있는데 정말 스키를 좋아한다면은 레벨 3, 4까지도 도전해 볼 만한 거고요. 또 스키 레벨 1, 2 이렇게 받은 다음에 겨울 방학을 이용해서 스키장의 스키스쿨에 자기 스키도 즐기면서 잡도 가질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지금 한인들은 그렇게 잡을 갖는 정도로 열심히 나가시는 분들을 제가 아직은 발견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스키 기술, 스키는 올림픽 주기를 보통 4년 주기로 새로운 기술들이 하나씩 둘씩 자꾸 소개가 돼요. 그래서 그런 코스에 마치고 나면은 새로운 그 기술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그 협회에서 있어요. 네. CSIA 본부에서. 예. 그래서 날짜가 지정돼서 어느 스키장에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그래서 그 시간에 참여를 해서 또 새로운 기술을 또 습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기구를 활용을 하면은 자기 스킬을 훨씬 더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인스트럭터 코스는 되게 그렇게 되어 있고 아직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안전요원 쪽입니다. 예. 저희 스키장에서 흔히 말하는 노란색의 십자가를 그린 마커를 부착한 스키를 타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저희 위험을 방지하고 스키장마다 꼭 있대요. 다친 사람들을 안전하게 후송시켜주고 네. 간단한 치료까지 해주는 그 소위 스키장의 패트롤 안전요원들인데요. 네. 이 자격은 따기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뭐 4박 5일 정도의 코스가 아니고요.
학술적인 공부부터 치료에 따르는 거 뭐 그런 거에서부터 그 사람의 스키 기술까지를 다 봅니다. 그 자격을 따면은 얻어지는 페이버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생일 경우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 20일간 자기가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 겨울에는 휘슬러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휘슬러 이 안전요원 본부에다가 요즘 뭐 젊은이들이 흔히 사용하는 이메일로 다 신청을 합니다. 네. 내가 거기 가서 일하고 싶다. 그러면 그쪽에서 인원이 필요하면은 응답이 옵니다. 그럼 20일 동안 거기 가서 스키를 타면서 패트롤 역할을 함께 하는 거죠. 자기 스키 즐기고 봉사도 하고. 네. 그리고 적지만은 피도 좀 받고요. 예. 그래서 일찍이 거기에 눈을 틀고 그 정보를 알았던 젊은 친구들이요. 그 라이센스를 받은 이후에 카나다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스키장을 쫙 누볐던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만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학생 때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간단한 비상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공부까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한번 도전을 해서 우리 한인들도 그런 자격을 받는 분이 좀 나왔으면 싶어요. 네. 네.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그 한인 사회에 그런 안전요원 자격증을 가진 분이 아직은 없다. 아직은 제가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예. 네. 앞으로 그런 분들이 좀 나왔으면 하고 네네. 스키도 즐기면서 그럼요. 네네. 또 남들을 위해서 봉사도 네네. 하고 좋은 일 같네요. 그 우리 전영욱 씨께서는 한인 스키협회 현재 고문으로 수고를 하고 계신데 네. 한인 스키협회가 언제쯤 발족이 됐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70년대 초반에 이민 오신 분들이 스키를 개인적으로 즐기시다가 이제 스키장에서 자꾸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임의 시작은 80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금년 겨울이 25주년 정도 되거든요. 초기에 토론토에서 스키 하시는 분들은 다 알만한 박경택 씨, 박철민 씨, 이건영 씨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협회를 만들었어요. 네. 만들면서 그때 당시 그분들도 스키 기술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은 다른 교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아주 홍보를 많이 했어요. 네. 우리에게 연락을 주시면 항상 나가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교회나 또 어떤 그 회사 뭐 10명이고 20명이고 모여서 스키를 갈 때 그분들이 함께 가서 가르쳐 드리고 해서 스키를 안전하게 어느 수준까지 함께 탈 수 있도록 봉사를 많이 했죠.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서 매해 몽트랑브랑 그러니까 동쪽이죠. 퀘벡 쪽으로 스키 출입을 다녔고요. 예. 그러다가 90년대 초에 들어서 스키 인구가 점점 많아지니까 우리가 기다렸다가 요청하는 분만 가르쳐 드릴 게 아니고 이제는 배우러 오십시오 하자 하는 그런 식으로 변했어요. 네. 그래서 90년대 초부터는 매주 초기에는 목요일 날 했습니다. 목요일 날 오후에 하다가 나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가르치러 나오는 분들이 이제 시간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매주 토요일 날, 1월 달 매주 토요일 날 2시간씩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게 지금 벌써 13년째입니다. 네. 거기를 통해 나가신 분들은 자동적으로 스키협회 회원이 되는데 대략 1000명에서 한 300명 정도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토론토 예, 있었죠. 대단한 인구입니다. 그 1년 한 3, 4년 전부터는 신청하는 날 마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처음에 우리가 홍보를 할 때 이번에는 120명입니다 하는데 150명, 170명씩 오십니다. 네. 오신 분들 그냥 가십시오 그럴 수도 없고요. 네. 그래서 너무 많으면 가리키는데 불편하기도 하지만은 또 가리키는 그 인스트럭터 요원들이 부족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다 함께 해서 이제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고 금년에는 이제 지난 1월 첫 주에 접수를 받고 둘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매주 토요일 날 여기 가까운 영선상에 있는 업랜드 스키장에서 기초 과정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그 기초 과정을 거기서 충실히 배우면은요, 시간적으로 약 6시간 내지 7시간 배우게 되는데요. 그 정도 배우시면은 2월 달 둘째, 셋째 주에 하는 중급 강습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먼저 말씀드리던 베리 북쪽에 있는 문스톤
마운트 샌 루이스 문스턴 쪽으로 한 번 가고 한 번은 브루 마운틴 쪽으로 가는데 네. 거기 가서 또 자기 적당한 기술 수준 맞춰서 네. 각 그룹별로 인스트럭터가 안내를 하면서 또 그분들의 적합한 기술을 또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초급 과정 마치고 중급 과정 마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지들 인스트럭터 요원들이 볼 때는 이제는 놔드려도 마음껏 적당히 즐기시겠구나. 네. 이제 그 다음이 본인의 선택이죠. 네. 자기 기술 이상으로 너무 급한 데만 안 가시면은 재밌게 스키를 탈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우리 한인 스키협회에서 그렇게 해드리고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2월 첫 주에 퀘벡 몽트랑브랑으로 스키 여행을 갑니다. 네. 그 여행은 이제 스키협회에서 안내를 하기를 초보자는 사양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초보자 때문에 같이 갔던 분들이 애를 먹으니까 그래서 중상급자 네. 그룹별로 나눠서 또 인스트럭터가 한 명씩 배정이 돼서 함께 안전하게 스키를 즐기는 대절 버스로 네, 버스로 가죠. 그래서 그게 오랫동안 2박 3일을 하다가 3년 전부터는 3박 4일로 하루를 늘렸어요. 느리는 처음에는 염려가 많았어요. 목요일 날 일하시던 거 관두고 오실까 했는데 그래도 호응이 좋으세요. 네. 뭐 요즘에 관광회사에서도 스키 투어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함께 타는 게 아니거든요. 각자 가서 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스키협회에서 하는 것은 가서부터 올 때까지를 안전하게 책임을 지고 함께 누구에게나 조금이라도 더 가르쳐 드리려고 인스트럭터들이 애쓰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좋아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매해 참여를 하고 그래요. 네. 스키협회에서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네. 스키협회에 또 다른 그 연중 행사가 있다면 어떤 행사들이 있겠습니까? 뭐 장터에서 뭐 교환한다든지 네, 여러 지난 가지 11월 행사가. 달에는 쓰시던 스키가 이제 사이즈가 안 맞아서 특히 아이들은 이제 발이 자꾸 크고 키가 크니까요. 특히 이제 부스의 문제가 그렇죠. 생기죠. 그런 걸 내놓으시면은 그걸 맞는 아이들한테 골라드리고 그건 뭐 아주 실비로 다 해서 그래서 처음에 하나 장만하시고 내놓고 또 하고 하면은 아마 빌려 타는 비용보다도 안 들 거예요. 네. 그런 교환 장터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초급자, 중급자 그리고 이제 원정 투어는 이제 상급자를 상대로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크게 세 가지를 하고요. 그러고 이제 아직도 교회나 어떤 단체에서 자체 스키 나갈 때 인스트럭터가 필요하다고 연락만 주시면 항상 나가서 스키를 가르치는 봉사를 하고 있죠. 네. 자, 이렇게 스키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 또 유익한 말씀, 재미있는 말씀을 많이 들려주셨는데요. 우리 그 스키를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네. 스키의 그 장려에 대한 구원위의 말씀과 또 새해 덕담을 이렇게 나눠주시면 네, 오늘 네. 말씀을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키가 좋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우리 교민들이 많이 즐기는 골프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골프에서 공을 치기 위한 동작을 어드레스 한다 그러죠. 네. 그럴 때 두 발이 버티고 있는 그 자세가 스키를 타는 자세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한겨울에 스키를 하십시오. 그러면 봄에 되면은 스코어는 5점 저절로 떨어집니다. 골프 스코어가 떨어진다는 그렇죠. 네. 그만큼 스키가 골프하는 분들한테는 1년 내내 라운드만 했지 골프를 잘 치기 위한 체력 훈련을 안 했거든요. 네. 보통들 안 하시죠. 스키를 배우시면은 골프를 잘 칠 수 있는 기초가 튼튼해집니다. 네. 근데 그와 더불어서 쭉 나누신 말씀이지만은 우선 겨울을 즐겁게 보내고 또 특히 청소년들 겨울에 춥다고 안에서만 요즘은 뭐 컴퓨터 앞에서만 놀잖아요. 네. 걔들을 바깥으로 좀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활기차게 추위를 이겨내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도의 스키를 타시겠습니까? 그러면 스키를 안 했던 분들은 전부 다 어이구 왜 나가 그럴 겁니다. 네. 그러나 스키 했던 분들은 마이너스 20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그것을 이겨내는 가운데 청소년들은 자기도 모르게 인내심이 생기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투지가 생기는 거죠. 네. 스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몸에 즐거움도 있고
또 모든 운동이 다 재미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다는 얘기보다 한 단계 위인 신난다는 게 스키입니다. 스키를 하면서 신나는 마음을 한번 즐겨보십시오. 그래서 금년 겨울엔 스키를 배우셔가지고 내년 봄에는 골프가 훨씬 더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배우시려면은 스키협회에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은 기꺼이 가르쳐 드립니다. 네. 새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정초가 며칠 지났습니다만은 금년 한 해 건강하시고 또 즐거운 새해가 되시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스키 애호가들은 흔히들 이 겨울철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들 말씀하고 계십니다. 겨울철 스포츠를 즐길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카나다의 겨울이 너무도 길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스키든 스케이팅이든 혹은 다른 겨울철 스포츠든 한 가지쯤은 이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다면 카나다의 겨울이 상대적으로 짧게 느껴질 것입니다. 스키에 입문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한인 스키협회에 문의하시면 아마 많은 도움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병술년 새해 건강하시고 다복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진영욱 선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